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순애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마음 한 구석이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나이 들면 마음이 둥그러진다고 하지만 때론 더 시리고 아파지는 걸 느낍니다. 요즘 저는 창밖을 자주 봐요. 햇살이 고요하게 머무는 아침도 빗물이 천천히 흐르는 저녁도 그 순간순간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릴 정도예요. 그럴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제 딸 수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고 지금도 가슴 한복판에 콱 박혀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떠올리면 제 가슴에 한참이나 오래된 멍 같은 게 다시 푸르스름해집니다. 29. 그 나이에 전 수진이를 낳았어요. 살림 미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친정 엄마가 물려준 헌 이불 한 채, 찬장 한 개로 시작한 신혼살림. 남편은 건설 일용직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속에서도 피어난 꽃 같은 아이였어요. 젖이 잘 돌지 않아서 새벽마다 아이가 울면 저 대신 보리차를 데워서 떠먹이고 미숫가루에 설탕을 타서 입에 넣어줬죠. 그 작은 입이 오물오물 움직일 때마다 내 인생의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수진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울고 또 울고 있는데 제 무릎을 톡톡 치는 손이 느껴졌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조그만 손이, 그 여린 목소리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어떻게든 굶기지 말자. 어떻게든 이 아이는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자. 저는 2군데, 3군데씩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 반찬 가게로 나가고 낮엔 식당 서빙, 밤엔 병원 청소까지. 몸이 남아나질 않았지만 그래도 일했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허리가 휘고 무릎이 주저앉을 때까지. 수진이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책을 보거나 받아쓰기 공책을 들여다보며 중얼중얼 뭔가를 외우고 있었죠. 수진아, 오늘 도시락에 계란말이 넣었어. 진짜? 엄마 최고야.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기적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진이는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전교 1등은 물론이고 교내 대회 상장도 줄줄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전 자랑 한 번 못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따님은 어쩜 그렇게 똑똑하냐며 칭찬해도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얘가 좀 공부를 좋아하긴 해요. 그 말 뒤에 숨은 제 진짜 마음은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이 아이가 내 전부라는 걸 세상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다짐이었어요. 대학 입시 날 수진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날 그 아이는 입학증을 들고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 하고 뛰어오더니 제 품에 안겨서 말도 못하고 울었어요. 엄마, 나 진짜 붙었어. 진짜야? 그 아이의 눈물은 따뜻했어요. 기쁨이자 죄책감,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전 종이컵에 소주 한 잔을 따라서 남편 영정 앞에 놓아두며 말했어요. 잘했지? 당신 대신 내가 지켰어. 우리 딸 당신도 자랑스러울 거야. 수진이는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알바를 하며 제게 용돈도 주고 생일이면 꼭 선물을 챙겼어요. 어느 해 생일엔 장미꽃 한 송이랑 손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조금만 더 잘 커서 엄마를 좀 더 일찍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책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못 찾게 잘 숨겨두고요. 그랬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요? 어쩌다 내가 짐이 되고 어쩌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지워져야 할 존재가 되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균열이 어떻게 틈이 되고 틈이 어떻게 골이 되었는지. 수진이가 의대 졸업을 앞두던 해였어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래, 그랬구나. 우리 딸이 벌써 그렇게 컸네. 기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 말이 곧 나를 떠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어떤 사람이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해. 딸의 얼굴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서서히 그 아이의 삶에서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처음 사위를 만난 건 딸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자상한 인상이긴 했지만 저를 마주 보며 건넨 첫 인사는 어딘가 매끈하고 계산된 말투였어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덕분에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수진이 덕분에 딸이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 혹시 부끄러워한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마음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툭 한 방울. 그러고는 고요히 퍼져갔죠. 결혼식 날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저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나 잘 살게. 그래, 잘 살아야지. 카메라 셔터 소리, 축가, 박수,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릴 것 같은 마음을 그 손 하나로 꼭 붙들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딸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딸은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2번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어이없는 환자 만났어.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하지만 결혼 후엔 전화가 한 달에 1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로 끝났죠. 처음엔 이해했어요. 신혼이니까 바쁘겠지. 시댁에도 잘 보이려면 정신없을 거야. 그런데 명절 때도 딸은 시댁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명절엔 시댁 가야 하잖아요. 요즘 다 그러는 거 몰라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안다고 말했죠. 그래, 당연하지.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을까요? 한 번은 제가 딸 집 근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날이었어요.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긴 서운해서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들고 딸 집을 찾아갔죠. 인터폰을 누르자 딸이 나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살짝 헝클어진 머리, 잠시 놀란 눈이 스르륵 식었어요.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근처 병원 왔다가 그냥 내 얼굴 좀 보려고. 아,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좀... 그 뒤에 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현관 안쪽에서 사위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엄마, 왔어. 지금? 딸은 저를 향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정신이 없어서 다음에 오면 안 돼?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방 속 반찬통이 뚝뚝 울리는 것 같았죠. 그 후로도 몇 번 더 반찬을 싸서 갔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많았어요. 불이 켜진 집안을 보면서
지금 벨 누르면 불편할까? 혹시 또 사위가 짜증낼까? 아니면 수진이도 부담스러울까? 결국 들고 간 반찬은 다시 제가 먹거나 버리는 날도 많았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걸 멈췄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 아이의 인생에서 그냥 뒷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시간은 흐르고 연락은 더 뜸해졌어요. 전화는 제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고 받아도 짧고 단호했죠.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엄마,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기뻤어요. 전화기를 들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서 숨을 참았죠.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했어요. 그래. 어디로? 위례로 좀 더 넓은 데로. 근데 아직 정리도 안 끝나서 혹시라도 주소 묻지 마요.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주소조차 알려주기 싫다는 의미. 그게 얼마나 명확하게 들렸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게 말했죠. 그래, 바쁘지? 정리 잘해, 수진아. 그때부터 저는 딸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 자체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다르더군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택배가 오면 딸이 보낸 건 아닐까 기대했고, 명절이 되면 혹시라도 문 앞에 서 있을까 싶어 문을 몇 번씩 열어봤죠. 그러다 지치더군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외면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멍이 드나 봅니다. 그리고 그 멍이 결국 제 삶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멍이 이제 곧 피멍으로 번질 거란 걸.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어요. 겨울이라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죠. 작은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은 정색한 얼굴로 말했어요. 담낭 쪽에 결석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무서울 줄 몰랐죠.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들까? 수진이에겐 말하지 말아야겠다. 웃기죠?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 제일 먼저 말해야 할 일을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둔 엄마 마음. 혼자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가방 속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적금 통장 잔고는 270만 원. 생활비로 매달 쪼개 써야 하니 입원비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날 밤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왜요? 어디 아프셨어요?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수술을 좀 받아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큰 수술은 아니래. 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요즘 너무 빠듯해요. 애 학원비에 대출금도 있고 엄마가 평소에 좀 더 건강관리 하셨어야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말없이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미안해요. 엄마, 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의무적으로 던진 사과처럼 들렸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딸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수술은 혼자서 받았습니다. 입원실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혼자 누워있다 죽는 사람도 많겠지. 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간호사가 새벽에 링거를 교체하며 묻더군요. 보호자는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짧게 대답한 후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래야 눈물 훔치는 걸 안 보일 테니까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제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슬프게 느껴졌어요. 이젠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누구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딸에게 어떤 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반찬을 싸들고 가던 일도 그만뒀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왠지 더 아프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버려진 기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봄이 오기 시작하던 3월 초 수진이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 톤이었어요. 엄마, 저희 이번에 이사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정리도 안 끝났고 당분간은 좀 엄마가 오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오지 마세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딸의 마음속에서 제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그 짧은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불빛 아래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수진이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은 빨간 모자, 중학교 졸업식 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그 아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눈물은 조용히, 정말 조용히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쩌다 나란 사람이 짐이 되었을까? 그 이후로 저는 누구에게도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제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모두가 생각해요. 수진이 엄마는 복도 많지. 딸이 의사잖아. 노후는 걱정 없겠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웃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게 나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사라지지 않는 물음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나를 생각이나 할까요? 혹시라도 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이 없을 때 마음에 낀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개는 나를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어둠으로 이끌게 되죠. 주소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찬은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는 다음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이의 세계에서 서서히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엔 그 말들이 잠깐의 거리두기라고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정리 중이니까, 시댁과의 관계도 있으니 민감한 시기일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잠깐은 영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생일에도 문자는커녕 카톡, 이모티콘 하나 오지 않았죠. 처음엔 손목 시계를 보며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조금 있다가 연락하겠지. 늦게라도 전화 올 거야. 그러다 밤이 깊어지고 전화기가 고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 마음에 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동태찌개, 멸치볶음, 깨씹 장아찌, 모두 수진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전화도 안 하고 딸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 있는데 그 집 불은 켜져 있었어요. 딸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문도 창도 저를 향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조용히 돌아왔어요.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발끝만 보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길에서 저를 봤다면 그날의 저는 그냥 길을 잃은 노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며칠 뒤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상했더군요.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뚜껑은 겉면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고 국물은 흐릿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확 조여왔습니다. 마치 내가 상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고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존재. 그게 바로 지금의 나구나. 그 즈음 구청에서 복지 상담사가 찾아왔어요. 홀몸 어르신 대상으로 요양시설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르신, 따님과는 따로 지내시는 거죠? 그렇다기보단 바빠서 잘못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요양원에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시설이 많이 좋아졌고요.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고.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요. 집도 있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물을 끓이다가 순간 현기증이 오며 주저앉았을 때 내가 그 멀쩡함이라는 걸 너무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쓰러져도 날 찾을 사람 지금 있을까? 며칠을 고민 끝에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큰 결정이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구나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입소 절차를 밟는 날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더군요. 따님께 연락은 드릴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그렇게 쓰릴 줄은 몰랐어요. 내 입으로 내 자식을 외면하는 말이 이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부끄러울 줄은. 요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햇빛 잘 드는 창문, 말수가 적은 입소자들, 시간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공간. 하지만 그곳엔 나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식이 누군지 말하지 않는 노인, 아들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 손주의 사진만 붙여두고 그리움에 젖은 노인. 그들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한 해에 한 번 와요. 명절엔 안 와요. 차 막힌다고. 따님은요? 그 애는 바빠요.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애는 착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아는데도 가슴이 시렸어요. 결국 모두 버려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침대 밑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요양원 복도에서 멀리 걸어오는 그림자가 보여 혹시 수진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간호사였죠.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지금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방 안불을 끄고 창문 너머 달을 봤어요. 하얗게 떠 있는 달. 딸아이 어릴 적 얼굴 같았어요. 2살 때 밤마다 칭얼대던 수진이를 등에 업고 달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달님, 우리 수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달님, 우리 딸 착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정작 나는 이 아이의 삶에서 지워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이 요양원에서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벌써 사라진 사람일까? 그 해답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름표에 스티커가 누렇게 바래고 내 방 커튼도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처음엔 딸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고 멀리서 구두 소리가 나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조차도 하지 않게 되더군요. 기다림도 버릇처럼 잊혀지고 보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서 조용히 말라가고 있었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따님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이름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수진이가 맞을까? 하지만 복도 끝에 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어요. 딸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잡티 없는 피부, 곱게 빗은 머리 대신 창백한 얼굴과 다소 푸석한 인상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내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 조금 떨리는 눈동자. 엄마 나예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터져버릴까봐 내가 먼저 울면 이 아이의 후회를 덜어주는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잘 지냈니? 응. 엄마는 어땠어? 그 짧은 문답에 3년의 침묵이 얹혀 있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땐 너무 바쁘고 힘들었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부담스러웠어요. 그 말에 마음이 철컥하고 잠겼어요. 부담스러웠다. 그건 그냥 멀리했다는 말보다 더 깊은 칼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말조차. 이제는 너무 늦은 거라 오히려 담담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엄마 나쁜 딸인 거 알아요. 정말 뼈저리게 후회해요. 그동안 단 한순간도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딸의 손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참 예뻤던 그 손. 지금은 어디선가 베인 자국, 거칠어진 피부결이 보였어요. 세상살이에 많이 시달렸구나. 그 생각에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함께 왔더군요. 수줍게 인사하며 내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매일 울어요. 밤마다 자면서 엄마 미안해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무서워요. 작은 손, 떨리는 목소리. 그 아이의 눈망울은 어릴 적 수진이의 눈을 꼭 닮았어요. 나는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단다. 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양원 바닥은 차가웠고 그 무릎은 분명 시렸을 텐데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다시 엄마 얼굴만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이제서야 죄책감이 찾아온 걸까? 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내 안에 여전히 그 아이를 기다렸던 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다짐했는데 왜 이렇게 반갑니? 왜 이렇게 또 마음이 흔들리니? 나는 아직도 엄마인가 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모든 것이 말없이 흘러넘쳤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후회, 용서, 그리고 그 오래된 사랑.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지만 와줘서 고맙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고요했고 가슴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용서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외로움을 이 아이가 메워주길 바랐던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엄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 찾아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아이가 이젠 매주 주말이면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변한 건지 아니면 잠깐의 미안함에 흔들리고 있는 건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었죠. 처음 몇 주는 나는 딸이 와도 일부러 늦게 나갔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했어요. 그 아이가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면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벤치 위에 조그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울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해도 돼요. 하지만 엄마의 하루 중단 10초라도 내 생각을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진 드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해진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단단했어요. 그 아이가 쓴 편지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솔직하고 조심스러웠어요. 며칠 뒤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중학생이 된 그 아이는 처음보다 훨씬 자주 웃었고 내 앞에 앉아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요즘 일기 써요. 매일 밤이면 조용히 앉아서 뭔가 써요. 제가 물어보면 이건 할머니한테 쓸 말 정리하는 거야 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단단했던 뭔가가 살짝 무너졌습니다. 딸이 매일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아이도 하루하루 마음을 다듬고 있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딸은 조심스럽게 제게 작은 종이 뭉치를 건넸어요. 일기장이라기보단 짧은 메모와 글귀들이 적힌 수첩이었어요. 그 중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나를 짐처럼 느꼈을까? 엄마의 침묵은 말보다 날카롭다. 엄마의 마음을 떠나온 건 나인데 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걸까? 나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어요. 엄마, 나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그때는 정말 벅찼어. 시댁 눈치, 아이 키우는 것, 병원 일. 그 모든 게 겹치니까 엄마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내가 엄마 앞에서 어깨 펴고 있는 것도 부끄러웠고 엄마 앞에 서면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 말은 거짓 같지 않았어요. 사람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보이잖아요. 그 아이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도 미워하지 않는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된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 아이의 숨소리와 체온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도 내 딸이야.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따님이 참 자주 오시네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네, 오랜만에 얼굴을 자주 보네요. 기다렸나 봐요. 나는 대답 대신 웃었어요. 맞아요. 나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와주기를, 내가 가지 않아도 문을 두드려 주기를. 딸은 요양원 외출 허가를 받아 나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꽃이 만개한 벚꽃길을 걸으며 손주가 내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엄마 대신 자주 올 거라고.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비밀 많아지겠다. 응. 그럼 나는 할머니 편, 무조건. 그 순간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오랜만에요. 감사해요. 조금씩 다시 시작해 볼게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저 그 문자를 조용히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그날
오래전부터 굳게 닫혀 있던 내 마음 한 칸이 조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덜컥 내가 그 아이를 완전히 용서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아이가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인지 슬픔인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저 그 아이가 남긴 진심이 내 안에 조용히 고여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엄마 혹시 그 집은 나중에 제 명의로 해둘 수 있을까요? 딸이 그 말을 꺼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조용한 목소리였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꺼낸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은 곳을 스르륵 베고 들어왔어요. 용서하려 했던 내 마음, 다시 시작해 보려던 그 순간들이 하나씩 부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딸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모은 채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엄마 요양원 계시니까 집이 비어 있고 앞으로 혹시 모르니까 정리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의 공기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혼자 방 안에 앉아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의 손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눈물에 진심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 아이는 정말 나를 만나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있어서 온 걸까요? 며칠 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어르신, 따님께서 서류 몇 가지 문의하셨는데요. 집 관련해서 상속이나 위임 관련 내용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잠깐 아찔했어요. 그랬구나. 이게 진짜 이유였던 거구나. 손 떨리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후로 딸은 또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전과 달리 매주 오던 발걸음이 격주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오늘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라는 메시지 한 줄로 대신됐어요. 엄마, 나 그런 뜻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딸은 말했어요. 하지만 오해가 아니었어요. 그 말엔 확인이 있었고 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아이가 한 번도 진짜로 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딸이 두고 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작은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 나도 겁이 났어요. 엄마가 다시 나를 받아주셨을 때 그게 오래가지 않을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붙잡을 걸 찾고 싶었어요. 붙잡을 걸 찾고 싶었다. 그게 돈이었을까? 그게 집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나였을까? 나는 그 물음표들 앞에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옆방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도 그애 용돈 드린다고 하더니 등기부터 들고 오더라고. 그러다 요양원도 멋대로 옮겨놨어. 난 아직 그 집 주소도 몰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쭉 끼쳤어요. 세상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모두 자식이란 이름에 기대다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딸을 자식이 아니라 타인처럼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엄마, 나 의사 되면 우리 집 꼭 2층짜리로 사줄게요. 엄마는 위층 쓰고 나는 아래층 쓸 거야. 그 웃음 가득한 얼굴, 내 허리에 매달려 있던 그 작고 따뜻한 손.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딸은 그때 그 아이를 연기하는 또 다른 어른은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건 딸의 얼굴을 한 이해관계는 아닐까?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부모라 해도 아니, 부모이기에 더 깊게 찢기게 되는 거겠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병원 쪽에 일이 좀 생겨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물에 있는 게 아니고 손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남은 자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딸이 떠난 자리에서 미련보다 깊은 한숨을 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 해, 나는 늘 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떻게 웃었고,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그런데 요즘 들어 그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문득문득 떠오르긴 해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진 않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지나간 슬픔도 결국 익숙해지는 모양입니다. 그 즈음 요양원에서 작은 공지가 붙었어요. 실버 글쓰기 강좌 모집. 한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글씨를 못 써도 괜찮아요. 마음을 기록해보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지나치려 했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그 종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 뭔가 써보고 싶다. 결국 나는 조용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순애라고. 첫 수업날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무 단어나 좋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을 써보세요. 나는 오래 고민하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조. 그리고 그 밑에 또박또박 한 줄을 써내려갔어요. 가까울수록 멀리 있는 것.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어디선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게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써본 내 이름 때문인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글쓰기 강좌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다들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고 나는 그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들은 변호사인데 한 해에 한 번도 못 와요. 나는 손녀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 얘기들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엔 참 많은 사라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이 요양원이라는 곳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봉사 오신 젊은 간호학과 학생이 내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당황했어요. 꿈이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글쎄,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삶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 위에서만 살지 말고 내 기분도 챙기고 내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삶.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그 학생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말 제가 꼭 기억할게요. 그 아이의 손이 참 따뜻했어요. 내가 오래 잊고 지냈던 사람 온기 같은 느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 대신 내 글쓰기 노트를 꺼냈어요. 수진이에게 쓴 편지. 이라는 제목 아래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다만 너무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도 그래. 내가 웃는 얼굴로 엄마 앞에 서는 날이 엄마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하지만 수진아, 이젠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해 보려고 해.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어. 며칠 뒤 요양원 직원이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지역복지센터에서 노인 강사 프로그램을 연대요. 글쓰기 배우신 분들 중에서 간단한 시 낭송이나 생활 글귀를 발표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처음엔 웃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강사야. 그런데 그날 밤 글쓰기 노트를 펴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뛰더군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내가 그냥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김순애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벅차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도 나답게 살아보자.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짐으로만 남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마무리할 수 있게. 그 결심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에겐 아주 오래 기다려온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수업에서 우리는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보는 과제를 받았어요. 나는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김순애입니다. 사람이었고 엄마였고 지금은 나 자신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문장을 쓴 다음 나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을 껴안아 본 기분이 들었어요. 문득 요양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수화기를 건넸어요. 김순애 어르신, 따님이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무 말도 묻지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가방을 열고 얇은 겉옷 하나를 넣고 딸아이 병문 안을 가겠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긴 복도를 걸어 병원에 들어서자 딸은 수액을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부어오른 얼굴, 창백한 입술, 눈가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본 건 병든 어른이 아니라 어릴 적 감기 걸려 끙끙 앓던 수진이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딸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딸은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입술을 달싹였어요.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더 꼭 쥐었어요. 말보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줄 테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신경계 이상 증세입니다. 며칠은 입원하시고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곧장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침대 옆 간이 의자 하나만 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간호사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나오신 거면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 아이가 혼자 있는 게 더 불편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잘해줘요? 난 그렇게 못했는데.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려고 엄마 된 거야. 내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그리워서 힘들었을 뿐이야.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말없이 흐르고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다음 날 병실에 들어온 손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은 내 모습을 보곤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 엄마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 없었으면 엄마 더 아팠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또다시 엄마가 되었구나.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마친 딸은 나와 함께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가진 걸 탐하지도 않을게요. 엄마를 그냥 엄마로 남겨둘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할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엄마는 사실 널 미워한 적 한 번도 없어. 너무너무 미웠던 건 너를 놓아야 할까봐 겁났던 거야. 그날 이후 딸은 요양원에 더 자주 왔습니다. 손주와 함께 가끔은 혼자 조용히 와서 노트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나는 가끔 딸의 노트를 몰래 봅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이면서 가장 많이 믿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엄마는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엄마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요즘 나는 요양원에서 작은 글쓰기 수업을 맡고 있어요. 2~3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매주 종이 한 장에 자기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나는 말해요. 여러분, 우린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걸 잊지 말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음을 느껴요. 이따금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엄마가 날 지켜준 것처럼 이제 내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그저 웃습니다. 그래, 너도 엄마가 되어봐야 알겠지.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오래 가는 건지. 나는 지금도 엄마라는 이름을 달고 살지만 이제는 김순애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결국 다시 엄마가 되었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걸. 요양원 책상 위에 새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 내 딸이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보니 한 장의 편지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발행한 상담 일정표가 동봉되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출소한 이후에도 제가 엄마를 지켜도 될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눈에 잔잔히 고여있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실 수진이는 요양원에 날 찾아올 때마다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부주의한 의료 과실로 환자 유가족과 법적 분쟁을 겪었고 그로 인해 병원을 그만두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것을 그 아이가 숨긴 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걸, 세상살이에 휘둘리는 마음이 어떤 건지 나도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되었거든요. 며칠 뒤 딸은 요양원에 찾아와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오랜만에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명예도 심지어 집도.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 옆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맨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거야. 그 말에 딸은 다시 울었습니다. 한없이 작고 연약한 아이처럼. 나는 그 애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귀에 대고 말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그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조용히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그 소리에 맞춰 나는 손편지 하나를 꺼내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그리고 진심은 그 실수 이후에 드러나는 거야. 엄마는 그걸 아는데 세상은 그걸 잘 몰라. 그러니 너라도 진심을 아는 사람이 되렴. 며칠 뒤
요양원 강당에서 작은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써온 글 중 몇 구절을 낭독하는 자리였죠.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쓴 짧은 글을 꺼내 읽었습니다. 나는 김순애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으며 지금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딸에게 버림받았던 시간이 있었고 다시 돌아온 딸을 외면하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나는 여전히 엄마입니다. 관객 속에서 딸이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주는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할머니 최고야. 퇴근 후 요양원 마당에서 딸과 함께 걷는 저녁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무겁고 불편한 대화 대신 조용히 하늘 얘기, 꽃 얘기, 사람 얘기를 나눕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뭐 하며 살까요? 사람 안 줘.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일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곁에 있을게. 엄마가 혼자라는 생각 이제 들지 않게 할게.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내밀었고 딸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편지가 끊겼지만 마음엔 그 문장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엄마를 두고 떠날 때 저는 이미 죄인이었어요. 엄마, 출소하면 평생 반성하며 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엄마의 딸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가끔 딸이 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용서했어요?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안 용서하겠니? 다만 잊지는 않을 거야. 잊지 않는 용서라. 그게 진짜 용서일까?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엄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창밖에 봄비가 내립니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고 그 위에 또 하나가 포개어지듯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덮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조심스레 말해봅니다.